안녕하세요. 저는 9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입니다. 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엄마가 계셨습니다. 지금은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항상 저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저도 엄마를 본받아 아이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런 사랑이 잘못된 경우도 있죠.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입니다. 저는 한 모임에서 우연히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진중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모임이 끝나고 자주 함께 동네로 가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좋은 감정이 생겨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 1년 후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묵직하고 든든한 성격이 저에게는 큰 버팀목이 될 거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셨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아빠가 암에 걸리시게 되면서 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손을 써보려고 이런저런 치료들을 계속 받으셨지만 결국 전이가 되면서 상황이 나빠지셨고 아빠와 이별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당시 엄마와 저는 오랫동안 큰 슬픔을 느꼈었죠. 혼자가 되신 엄마와 평생 함께 있어야 되겠다 다짐을 했었지만 엄마는 오히려 제가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자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한다면 아빠처럼 든든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바로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홀로 있는 엄마가 걱정이었지만 남편은 저와 저희 엄마에게 잘하겠다며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여기 나랑 결혼할 상진 씨야. 상진 씨 인사해. 우리 엄마.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가워요. 우리 운주랑 만나고 있다고? 아시다시피 우리 집 아빠가 돌아가셔서 나랑 둘이서 살고 있어요. 네, 은주 씨에게 들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있었으면 예비 사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은주 잘 부탁해요. 엄마, 아빠도 계셨으면 상진 씨 듬직해 하셨을 거야. 상진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래, 그런 거 같네. 나는 은주만 좋다고 하면 다 좋아. 그러니까 두 사람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친정에서의 허락은 어렵지 않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처음 인사를 가고자 약속을 잡으려고 했는데 약속도 피하시고 만나주려고도 하지 않으셨죠. 시댁에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어요. 홀어머니의 외동딸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남편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결사반대를 하셨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자 남편은 전적으로 제 편에 서서 시모와의 연을 끊을 정도까지 결혼을 강행했답니다. 처음에는 냉담했던 시어머니께선 나중에는 결국 받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과의 연을 끊겠다고 나오니 어쩔 수 없이 받아주셨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후에는 그럭저럭 살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크게 간섭하시진 않으셨죠. 종종 막말을 하시긴 했지만 그때마다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저는 출산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부터 시모는 제가 남편의 월급으로 사치를 할까 싶어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쓰셨어요. 예, 은유 엄마야. 너 못 보던 옷이다. 새로 샀니? 네? 아, 이거 은우 아빠가 저번에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사줬어요. 아니, 옷이 네가 뭐가 필요해?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입으면 되지. 이건 얼마니? 얘는 상진이가 사준다고 해도 거절해야지. 그걸 다 받고 있니? 어머니, 이거 얼마 안 하고 거기다가 저도 잘 입고 다녀야죠. 요즘은 후줄근하게 다니면
남편이 돈도 안 주나 욕해요, 사람들이. 아유, 말이나 못하면. 얘, 가지고 있는 옷만 잘 관리해도 후줄근하게 안 보인다. 네가 살림을 대충 하니까 옷이 허름해지는 거지. 시모는 옷이라도 하나 바뀌면 옷을 또 샀다며 요란법석이셨어요. 특히 밖에 나가서 일도 하는 것도 아닌데 새 옷이나 화장품을 사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셨죠. 저에게 쓰는 돈은 매우 아까워하셨지만 시댁에 쓰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우셨어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도 하셨답니다. 그렇게 결혼 5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시아버님께서 암에 걸리셨어요.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발견하셨는데 거의 초반에 발견이 되어서 조직만 떼어내면 완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시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간병인이 필요했는데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간병을 하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댁에서는 당연히 제가 할 거라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아빠 내일 모레 병원 입원하는 거 알지? 시간 맞춰서 와라. 올 때 반찬도 몇 가지 해서 들고 오고. 병원 밥이 입맛에 안 맞으시다고 하니까 치료 받는 동안에는 직접 반찬하고 밥해서 와야 되겠다. 네? 제가 간병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아버님 병간호를 해요? 어머님이 하시는 거 아니시고요? 예, 늙은 내가 어떻게 병간호를 하니? 너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건강한 네가 해야지. 거기다가 네 아빠 암 걸렸을 때 네가 간병해 봤을 거 아니야. 경험도 있으니까 잘하겠지. 아니, 저는 은우도 봐야 되고 거기다가 형님도 계시는데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간병인을 쓰시던지. 간병인? 너는 돈도 안 벌면서 간병인을 고용하자는 거냐?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시아버지 간병 네가 해. 그네는 허약해서 못해. 아주버님과 형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시모는 형님은 어려워하셨어요. 아마 결혼을 할 때 형님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많이 기울이는 결혼을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저도 명절이나 행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형님을 보지 못했었는데 늘 이런 시댁 일에는 저만 참석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과는 말이 통하지 않았고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은엄마, 아버지가 아프신데 이거저거 따질 때야? 그러다가 아버지 건강이 나빠지시면 어쩌려고. 어쨌든 지금 쉬고 있는 건 당신밖에 없잖아.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이번에는 좀 넘어가 줘. 아니, 왜 어쩔 수가 없어? 아주버님네랑 비용을 나눠서 간병인 고용을 하든지 하면 되지 않아? 거기다가 나만 간병을 하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 돈은 어디 한두 푼이야? 당신이 쉬고 있으니 당신이 그냥 간병하러 가면 되지. 보행도 다 가능하시고 그냥 옆에서 밥만 잘 챙겨주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힘든 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당신도 휴가 내서 같이 해. 그럼 되잖아. 내가 어떻게 휴가를 내서 간병을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번에는 나도 당신이 간병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만 이야기하자.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었던 남편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불만에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간호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병간호를 하게 되었답니다. 간병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은 모두 남편이 지불했어요. 평소 돈에 대해서 예민하셨던 어머님은 남편이 모든 것을 결제하는데도 별다른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퇴원을 하고 난 후에는 시댁 식구들은 더욱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했어요. 특히나 시모는 앞으로 제가 시부를 모시길 원하면서
합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얘 은유 엄마야. 우리 너네 집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아빠도 아프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며느리가 모셔야지 어쩌겠니? 언제 이사 가면 좋을지 알아보거라. 아니, 합가라니요? 갑자기요? 어머님, 저는 합가 못해요. 아버님 편찮으신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방도 없고 집도 좁은데 저희 세 식구랑 어머님 아버님까지 다섯이서 방 2개 집에서 어떻게 지내나요? 예, 너네 식구 방 하나 쓰고 나머지 방은 우리가 쓰면 되지 뭐가 문제냐. 우리 집 정리하면 나오는 돈으로 아니면 이사를 가자꾸나. 어머님, 지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어머님 댁 처분한다고 해도 집 못 구해요. 거기다가 저희 이사 갈 생각도 없고요. 아니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니 뭐라니. 합가를 해보지도 않고 왜 계속 안 된다고만 해. 일단 해보고 불편하면 나가면 되지. 아니요.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아주머님 댁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으시지 않으세요? 거기는 방도 4개니까 거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니? 그네 불편하게. 그냥 너네 집으로 들어가 살란다. 상진이도 그게 낫겠다고 하니 그렇게 알거라. 알고 봤더니 시모는 이미 남편에게 합가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남편 또한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던 것이었어요. 저에게 아무런 이야기 없이 결정한 것이 너무나 황당했지만 합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시아버님의 상태는 점점 더 괜찮아졌고 치료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셨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몸에 좋다는 온갖 것들을 다 챙겨 드셨기 때문이었죠. 합가는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지만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은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저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시댁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비아냥거리며 이야기를 했어요. 예, 너는 그렇게 일해서 얼마나 버니?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니? 또 직장 다닌다며 옷이며 화장품이며 잔뜩 살 텐데 아까운 줄은 모르고. 어머님, 그래도 어느 정도 벌어요. 거기다가 직장 다니니까 아이도 좋아하고요. 너 직장 다닌다고 해서 상진이 안 챙기면 안 되는 거 알지? 집안일도 네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 돈 몇 푼 번다고 남편 부려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나눠서 할 건 나눠서 해야죠. 아니 이것 봐라. 너 우리 애 부려먹으려고 취업한 거니? 난 절대 그 꼴 못 본다. 상진이 부려먹을 거면 당장 일도 그만둬. 시모는 제가 일을 하면서 몇 푼이나 버냐며 비아냥거리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제가 남편을 집안일로 부려먹을까 노심초사 하셨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점점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만 데리고 둘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건 친정 엄마였어요. 친정 엄마와 아빠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인고 부부셨답니다. 아빠의 은퇴가 거의 다가오는 시점에 갑작스레 암이 발병되었고 전이가 되면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엄마는 많은 아픔 속에서 딸만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거기다가 건강도 나빠지셔서 혹시라도 내가 이혼을 하는 날에는 엄마가 충격을 받으실 수 있겠다 싶어 꿋꿋이 참아내기로 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엄마였기 때문에 엄마의 바람을 지켜드리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암에 걸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검진을 받았는데 몸 곳곳에 이미 전이가 되어 손쓸 방도가 없을 정도라고 하셨어요.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재택으로 일을 돌리고 엄마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재택이지만 월급은 그대로 받았으므로 수입의 변동은 없었지만 어쩐지 남편은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어머님한테만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어차피 병원에만 계시고 거기다가 이제는 손 쓸 수도 없다고 하는데 그쪽으로만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냐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당신 아버님 아플 때 기억 안 나? 그때도 나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병간호 했잖아. 그때랑 마찬가지인데 뭐가 불만이야? 거기다가 월급도 그대로 들어오고 당신 저녁밥 차려주고 집안일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잖아. 근데 어떤 게 불만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아무리 병원비를 장모님 돈으로 다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은 안 써? 나 참, 당신 돈으로 기름 한 방울도 안 넣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이상하게 자신의 돈으로 병원비를 내거나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돈에 대해서 예민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병원 비용은 엄마가 다 지불을 하고 계시고 간병인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신경이 쓸 부분은 없었죠. 다만 얼마 사시지 못하니 그동안만이라도 엄마 곁에서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댁에서도 주기적으로 전화가 와서 저의 행동을 나무라셨죠. 은우 엄마야, 너 오늘도 엄마 병원에 가니? 너 자꾸 그렇게 병원에 가면 가서 균들 다 옮아 오는 거야. 그건 알고 있어? 우리 상진이 몸도 안 좋은데 네가 자꾸 병원 들락날락 하면서 균이라도 옮겨오면 어쩌려고 그러니? 아무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도 그렇지. 사돈도 너무 하시네. 어머님, 그 말은 정말 너무 하시네요. 저희 엄마 이제 1년도 안 남으셨어요. 아버님 간병하면서도 저 매일같이 병원에 갔었는데 그때는 은우도 어렸을 때인데 그건 걱정되지 않으셨나 봐요? 예,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지. 너 혹시 엄마 병원비도 네가 내니? 아니요. 병원비는 엄마가 다 내고 계세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도 염치는 있으시네. 네? 어머님,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예, 내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해? 솔직히 병원비 한두 푼도 아니고 그거 다 내면 너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 걱정돼서 한 말이다. 시모는 제 속을 뒤집어 놓기도 했지만 저는 그쪽에 감정을 쏟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엄마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고 싶었답니다. 결국 치료를 받기 어렵다 판단이 되었을 즈음 엄마는 퇴원하셨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저도 엄마 집으로 찾아가 낮에는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점점 상황이 나빠지면서 엄마는 겨우 죽만 몇 스푼 드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나마 잘 드시는 것이 전복죽이라 매번 사다 드렸는데 그날따라 집에서 급히 나오는 바람에 남편 카드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남편 카드로 2만 원짜리 전복죽을 결제했답니다. 근데 결제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너 이럴 줄 알았다.
너 당장 집으로 와. 네? 어머님, 저 지금 못 가요. 그냥 전화로 말씀하세요. 이게 잘못을 하고도 뻔뻔하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시모는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를 쳤고 저는 영문을 모르는 채 우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가보니 시모는 얼굴이 붉어져 씩씩대며 저를 보고 계셨고 그 옆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무슨 일일까 싶어 말을 해보니 바로 남편의 카드로 죽을 샀던 것이 문제였어요. 야, 너 우리 아들 돈으로 너네 엄마 먹을 거 사고 있니? 아니, 우리 아들 키우는데 뭘 해줬다고? 너네 엄마가 그 카드를 써? 네? 어머님, 고작 2만 원 쓴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고작 2만 원? 너는 2만 원이 고작이니? 이것 봐. 얘 전부터 사치하는 것 같더니만 아주 난리구나. 너 평간호 하면서 절대로 돈 안 쓴다고 호언장담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다니니? 내가 상진이한테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알아? 당신이 어머님한테 이야기한 거야? 아니, 내가 큰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엄마가 겨우 먹는 전복죽 하나 산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웠어? 당신이 전에 이야기했잖아. 어머니 간병하면서 쓰는 돈 하나도 없을 거라고. 내 돈 하나도 안 쓴다고 했으면서 이건 뭔데? 뭐? 아, 참나. 남도 이렇게는 안 해. 예, 네가 번 돈도 아닌데 당연하게 쓰는 건 말이 되고? 됐고, 당장 너네 엄마한테 가서 돈 모두 받아와. 이날 이후 저는 남편과의 냉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모도 시모지만 무엇보다 내 편이 되어야 하는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이야 생각조차 못했었죠. 그동안 돈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고작 2만 원으로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게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보, 그래. 내가 당신 돈 하나도 안 쓴다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도 잘해줬는데 겨우 2만 원짜리 죽도 못 사드리는 거야? 당신 고작 2만 원이라고 했어? 이게 2만 원이 될지 2천만 원이 될지 어떻게 알아?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도대체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산 거야? 장모님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굳이 이런 걸로 재고 따져야 되겠어? 나는 시아버님 병간호도 다 했잖아. 그때는 당신이 병원 비용도 모두 지불한 거 아니야? 그때 내가 당신한테 왜 그렇게 쓰냐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 있어? 난 내 아빠고 장모님은 내 엄마가 아닌데 왜 내가 돈을 내야 하는 건데? 남편의 말에 저는 정이 떨어졌어요. 그간 살았던 세월 동안에도 남편은 시댁이라면 아끼지 않았지만 친정에는 그 흔한 과일도 한번 사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다 2만 원짜리 죽 산 걸 이렇게나 아까워한다는 것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답니다.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 역시 저와는 더 살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아이는 제가 데리고 오게 되었어요. 시모는 동네방네 친정아빠가 암으로 죽었다고 해서 받아주기 싫었는데 친정엄마도 암에 걸렸다며 지금이라도 내쫓길 잘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아이 양육에 대해서도 결사 반대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제 피가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셨죠. 저는 이런 시모의 태도에 질렸고 방관하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질려버렸습니다. 엄마에게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엄마,
사실 나 이혼했어. 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다 마무리되고 말하게 되었네. 잘 살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혼했다고? 아니, 어떻게 하다가. 아휴, 네가 얼마나 속이 말이 아니었겠어. 엄마도 아픈데 다 엄마 때문이야. 아니야, 엄마. 오히려 잘한 선택인 것 같아. 예전부터 맞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했었어. 근데 오지 않더라고. 그래. 지금은 마음이 좀 괜찮아? 지금은 훨씬 마음이 편하네. 그때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고역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엄마랑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으니 더 좋아. 처음에는 깜짝 놀라셨지만 그래도 제 선택에 손을 들어주셨죠. 저는 엄마 병간 후에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일도 그만두고 간병을 시작했어요. 1년의 시한부라고 처음에 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엄마는 1년 동안 잘 버티셨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확인을 할 때마다 상황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엄마의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서 더 이상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마지막 치료를 위해서 엄마는 다시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입원을 하면서 병원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던 엄마를 보며 이별을 준비하고 있던 어느 순간 갑자기 마치 아프지 않으셨던 것처럼 깨어나셨어요. 엄마는 저에게 입원할 때 가지고 온 가방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시고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확인을 해보니 평생을 일하지 않고서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 돈이 여기에 있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은주야, 이거 이제 네 돈이야. 엄마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유언장도 다 써놨으니 나중에 확인하고, 이건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랑 보험금으로 만든 돈이야. 처음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남긴 돈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내가 생활하면서 쓸 수는 없더라고. 좋은 기회로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 수익으로 다시 투자를 하고 또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어. 거기다가 암 걸리면서 받았던 보험금이며 내가 너네 외할머니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까지 다 처분을 한 돈이란다. 부동산은 그냥 남겨둬야 할까 싶었는데 조금씩 처분을 했어. 아직 미처 처분하지 못한 건 너한테 상속을 해줄게. 엄마, 왜 그랬어? 아빠가 남긴 건 엄마 몫인데 그냥 쓰시지 그랬어. 엄마 그러면 돈 있는데도 지금까지 평생 일하면서 생활을 한 거야? 은주야, 엄마는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실 이혼을 했다고 하길래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네 얼굴을 보니 지금이 더 편안한 것 같다. 그래서 엄마는 마음 놓고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처음에는 그냥 생활비로 쓸까 생각도 했었지. 근데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몫까지 널 든든하게 지켜주라고 했거든.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남겨둔 거야. 엄마가 끝까지 네 곁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못해줘서 너무 미안해. 다른 건 몰라도 너랑 은우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엄마는 이 짐을 덜고 싶었어.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 엄마의 노력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엄마의 바람을 지켜드리고 싶었죠.
엄마는 통장과 서류들을 주셨어요. 천문학적인 금액을 상속받았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지만 정말 엄마와의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상속을 받았다는 것은 엄마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들이 제 명의로 바뀌면서 시댁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이후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와 어이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 너네 엄마한테 재산 상속 받았다며? 너 그거 우리 아들이랑 나눠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아니, 그걸 왜 남편이랑 나누나요? 결혼을 유지하고 있어도 말도 안 되는데, 저흰 이미 이혼도 했고, 남인데요. 너네 결혼 생활하면서 진정으로 흘러간 돈이 있는 거 아니니? 그게 아니고서야 홀로 사는 너네 엄마가 어떻게 큰 돈을 벌어? 어디서 어떻게 아신 건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저는 당신이랑 얘기할 건 없을 것 같네요. 뭐? 너 재산 상속 받는다는 거 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일부러 우리한테 정 떨어지라고 한 거 아니야? 이거 다 계산하고 한 일 아니냐고? 저기요, 아줌마. 고작 2만 원에 정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친정의 돈이 흘러 들어가요? 세상에 2만 원 가지고도 그 난리를 피웠는데 어떻게 돈이 흘러갈 수나 있겠어요? 당신 목소리 듣는 것도 고역이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그만 끊겠습니다. 시모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로 폭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돈은 원래 우리 아들 돈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결혼한 지 10년인데 재산도 반으로 나눠서 분할해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을 했죠. 심지어 상속받을 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겼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소리까지 했답니다. 모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았어요.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전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아이 문제로 연락을 해왔던 전 남편은 결국 상속 때문에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은엄마, 장모님께 상속 받았다며?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아니, 장모님은 그런 걸 나한테는 말도 안 해주시고. 병원 어디라고 했지? 장모님 얼굴 좀 뵈야 되겠네. 장모님? 무슨 장모님이야? 이혼한 마당에.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를 왜 봐? 거기다가 상속을 받든 말든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은데? 헛소리 그만하고 아이 문제로 전화했으면 그것만 이야기해. 당신 예민해졌네. 어쨌든 당신이랑 10년 결혼 생활했는데 아무리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분할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엄마의 그 아들이 맞네. 어디 가서 상속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전화해 줄래? 우리 남남이고 이걸 당신이랑 나눠야 할 의무는 없어. 자꾸 이런 식으로 전화하면 더 이상 당신 전화도 받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전 남편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전화를 해왔지만 저는 대응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남편은 오히려 안달이 났는지 엄마 병원을 오겠다느니 아이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는 둥 속 보이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이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도 저는 냉정하게 대했고 남편과 시모는 포기를 한 듯 보였습니다. 상속을 받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며 저와 은우의 행복을 빌어주시며 떠나셨답니다. 슬픔 속에 저는 장례를 치렀어요. 평소에 살고 있던 동네에서는 교류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없었는데 장례날에 동네 사람들이 여러 분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을까 생각이 들던 찰나에 장례식장으로 찾아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에휴, 은우 엄마, 힘내. 우리는 다 은우 엄마 편이야. 저번에 전 남편 어머니가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 네? 어머니가 무슨 얘기 하셨는데요? 아니, 은우 엄마 상속을 받았는데, 그걸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눠줬다면서 원래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데, 그걸 숨겼다고 얼마나 얘기를 하던지. 너무 황당하더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며느리가 속였네 어쨌네 하면서 얘기를 했던 모양이야. 처음에는 우리도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엄마 말이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아무튼 그런 말 할 때마다 엄청 따졌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몰랐어요. 아이고, 거기 아버지 아플 때 은우 엄마가 매일 가서 간병했잖아. 거기다가 그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놀러나 다니고 고생은 은우 엄마가 다 했지 뭐. 그거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어.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래. 엄마가 그래도 은우 엄마 편하게 살라고 도와주셨네. 장례식에 오신 동네 사람들은 그동안의 고생을 알아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전부터 제가 고생하며 시댁일을 하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모가 가끔씩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야기해주고 싶어도 남의 가정에 끼어드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혼 소식을 듣고 나서 잘 벗어났다 싶었는데 상속 얘기를 들으니 그 시모 속 좀 쓰리겠다 생각하셨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동안에 힘들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위로도 해주시면서 끝까지 장례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장례를 진행해야 했는데 동네 분들이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장례를 진행해 볼 수 있었어요. 장례가 끝이 나고 저는 내 편이었을 것 같았던 시댁 식구들에게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을 얼굴만 알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에게서 느끼다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네에서 인맥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시부는 이후에 소문이 나게 되면서 결국 가게를 접어야 할 정도로 손님이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상속받은 재산을 나눠달라는 연락을 하지만 저는 남편의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혹시라도 저에게 소송을 할까 싶어서 알아보니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특히나 남편과 이혼을 한 상황에서 상속을 받았고 재산 기여도에 아무런 지분이 없기 때문에 나눠줄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아이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씩 엄마가 생각이 날 때면 잠들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한답니다. 아이도 이혼을 하고 나서 그전보다 훨씬 편안해지고 저 역시 생활에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끝까지 저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점을 너무나 미안해 하셨지만 엄마가 이렇게 재산을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힘들게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모두 엄마와 아빠 덕분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